이번 시간은 채권 관계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시는 금전대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금전대여와 구분해야 되는 투자와 동업, 그리고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함께 보실까요? 금전대여는 소비대차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빌려 가지고 똑같은 빌린 그걸 갖다가 반환하는 게 아니고, 빌린 것과 똑같은 걸로 반환한다. 왜냐하면 받은 것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는 이제 금전이나 쌀 한 가마 빌려 가지고 똑같은 품질의 쌀을 한 가마 다시 반환한다든지, 이런 게 소비대차거든요. 소비대차, 소비해버린다는 거죠. 빌린 것을 소비하고, 그리고 똑같은 걸로 똑같은 종류로 반환한다. 대차는 이제 빌리고 갚고 이런 놈이거든요. 금전 소비대차는 소비대차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전대여 또는 소비대차는 이자의 지급이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돈 빌리면서 이자 주겠다 이렇게 하면, 주겠다는 이자를 월 1, 20만원 또는 월 몇 프로라고 분명하게 기재한 서류를 받아 놓든지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금전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받을 서류로는요, 금전대여도 계약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금전대여 계약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차용인으로부터 차용증 정도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에 체한 내역만 있어도 금전대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남녀관계에서 정려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이거 계좌 이체한 사람이 금전대여였다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대여한 이후에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면 그 일정한 금액이 이자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603조를 2항을 보면요,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소비대차의 대주라 하면 대가 빌려준다는 말이거든요. 빌려주는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화해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빌린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전대여금의 반환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요, 금전대여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반환하라고 통지하면 되겠고요. 반면에 금전차용인은 언제든지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상당한 기간은 도대체 며칠일까요? 만약에 금액이 몇만 원이라면 일주일 내로 갚으라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몇억 원이라면 기간을 더 줘야 하겠죠. 또 금전 차용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벌 같으신 경우는 몇억 원이면 몇억 원 당장 갚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법률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 며칠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하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당한 기간은 빌려준 금액이나 금전 차용인의 재산 상태나 당사자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에는 상당한 기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정해 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종합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한편 민법 제397조 이거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인데요. 1항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이때 분이라는 것은 퍼센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푼이고요. 푼. 할푼이 할 때 푼입니다. 푼. 할은 1할이라면 0.1%, 1푼 하면 0.01,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 아니고, 1할이라면 10분의 1, 10분의 1이고요. 1푼 하면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이니까 1%가 되는 거죠.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분으로 한다. 5%로 6분으로 한다. 6%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자가 없던 금전대여 또는 이자를 입증하지 못한 금전대여도요. 변제기가 지나면 그때는 채무불이행이 되거든요. 금전대여는 금전이잖아요. 그래서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돼서 변제기가 지나버리면 이자가 붙습니다. 엄밀하게는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인데요. 그래서 변제기 다음 날부터 그 일반적인 금전대여라면 연 5%가 되고요. 상법상의 금전대여, 상법상의 금전대여라면 어느 한쪽이 상인이라도, 한쪽 당사자만 상인이라도 상법상의 금전대여로 추정되는데요. 상법상의 금전대여라고 평가되면 연 6%의 손해배상금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용증 작성하기입니다. 2학년 1학기 변호사 실무 강의 중에 법률 문서 작성 시간 때 배운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시 차용증 작성 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 등 법률 문서를 문장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요점식으로 적는 것을 권합니다. 펴보면 그 딱딱 요점만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 차용증에서 제목을 적지 않아도 내용상 차용증이면 차용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법률문서 적을 때 제목을 너무 걱정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제목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계약서라고 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다음 대여금 대신 뭐 빌려준 돈, 이자 대신 뭐 이율, 월 1% 대신 월 50만원, 변제기 대신 갚기로 한 날, 뭐 차용증 대신 빌린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법률에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나, 계약서에 뭐 어떤 용어를 사용하라 이런 법이 없거든요. 그냥 그 내용 보고 뭐 빌려준 돈이 대여금이잖아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 작성이나 뭐 차용증 적을 때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홍길동, 뭐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되도록 차용인에게 적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몰라서 적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차용인한테 이렇게 자필로 많이 적게 해야 자기가 나중에 내가 적은 거 아니다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여금 5천만원, 이자 월 1%를 이거 이제 빌려주는 사람이 이걸 딱 적어놓고 상대방한테 적으라고 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거 차용인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주장하니까 이거 뭐 이자 월 1% 이거 내가 이거 서명할 때는 이런 내용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자 월 1% 이 부분은 차용인한테 적도록 해야겠습니다. 차용증은 차용인이 작성해서 금전대여인에게 교부하는 거잖아요. 금전대여인 이름 정도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 귀하 이렇게요.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금전대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소개로 변제 자력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 그러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이거 뭐 변제 자력 있다, 뭐 아파트도 몇 채고 뭐 이렇게 내가 보증한다 이러면 그럼 네가 이거 보증해라, 연대보증 적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는 차용증 자체 밑에 하단에 연대보증인 홍길동 그리고 인적사항을 그 사람한테 적게 하고 적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제4조에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홍길동 그리고 인적사항 적게 한 다음에 연대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그 어느 정도인지를 그까지 기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전대여와 집행공정정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도장 찍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굳이 공정증서로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공정증서로 해야 되느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뭐 차용증이나 뭐 모든 계약서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분실의 위험이 없죠. 그런데 집행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집행공정증서는 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였다는 요 한 두 줄짜리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집행공정증서라고 하는데요. 이거 별도로 제가 강의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집행공정증서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특별히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변제기 때 변제하지 않으면, 금전대여 같은 경우에요, 변제기 때 변제하지 않으면 금전 반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원래 집행을 하려면 소송에서 그 판결문 가지고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송할 필요 없이 변제기 때 변제하지 않으면 바로 공정인한테 가서 집행문 부여해달라 해서 받아서 금전 차용인의 일반 재산에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공정증서를 금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집행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다음은 금전대여와 지급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 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금전 차용인이 제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요. 그리고 금전 차용인이 차용금 변제에 대해서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서류는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금전대여 같은 경우는 차용증만 제출해도 되겠는데요.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해도 되겠지만 금전대여 관련해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추가해서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해서 매우 저렴하고요. 지급명령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 안 하면 확정돼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매우 신속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되고 채권자는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급명령은 원래 이제 다투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 합니다. 다음은 채무 감액 합의할 때 꼭 필요한 특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려간 돈을 잘 안 갚는 사람에게 너무 지친 나머지 원리금 중 얼마만 언제까지 받기로 하고 나머지 돈은 다 탕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예 한 푼도 못
받고 뭐 언제 갚을지 알 수도 없는 돈을 뭐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채무자가 원리금 중 뭐 얼마만 갚게 해주면 돈 최대한 구해서 언제까지는 그 돈 꼭 갚겠다 이렇게 이제 제의하면 이제 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 즉 이제 채무 감액해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제가 이하린 변호사님과 함께 이 주제로 유튜브 방송한 것이 있어서 이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주로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상적인 법률에 대해서도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소송에서도 다뤘고 또 일반적으로 상담도 많이 받는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네, 빌려간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지친 나머지 원리금 중 얼마만 이제 언제까지 이제 받기로 하고 나머지 이제 돈은 다 탕감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예 뭐 한 푼도 못 받고 뭐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돈을 갖다 하염없이 막 그렇게 기다리기보다는 뭐 채무자가 원리금 중 얼마만 갚게 해주면 막 돈을 최대한 이제 구해서 언제까지는 꼭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의를 하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소송부터 한번 보면요. 빌려간 돈이 약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행할 재산도 마땅치 않고 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봤습니다. 원리금 700만 원만 갚기로 하고 우선 5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사회에 분납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600만 원까지는 잘 갚다가 나머지 꼴랑 100만 원을 또 안 갚고 분납해서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도 한참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을 찾지를 못했다가 드디어 채무자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발견한 겁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미변제된 원리금 전체를 가지고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넣었겠죠. 하지만 채무자가 원리금을 700만 원으로 탕감받았고 또 그중에서 600만 원을 이미 갚았다.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되는 건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100만 원만 공탁을 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빌려간 돈을 이렇게까지 탕감을 해줄 때는 나머지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하되 이를 지키지 않으면 탕감해준 것도 없었던 걸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원리금을 700만 원 탕감하고 우선 500 갚고 나머지는 내 차례 분납한다 라는 내용만 적혀 있고 그렇게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약정서대로라면 채무자가 돈 갚기로 한 날에 안 갚으면 자칫 그 탕감해준 700만 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도 이 소송에서 저희 법인에서 약정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갚기로 약속한 날까지 돈을 안 갚으면 탕감해 준 게 효력이 없다라는 내용을 말로 주고받았다라는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승소를 했고 원래 원금인 2천만 원에서 이자까지 더 더해져서 약 3,400만 원을 채무자 아파트를 강제 경매를 해서 집행해서 받게 됐습니다. 예, 그 채무자는 딸랑그 100만 원만 더 갚으면 될 거를 갖다가 100만 원 안 갚았다가 그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이제 발견돼 가지고 경매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제가 100만 원 공탁했는데 늦은 거죠. 무려 100만 원 안 갚아가지고 무려 3,400만 원을 더 갚게 됐으니까 뭐 채권자로서는 뭐 이거 전화위복됐다고 해야 될지 뭐 그렇네요. 오늘 방송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채무를 감액해 줄 때 꼭 필요한 특약사항은 뭐냐? 네. 뭡니까? 네, 금방 소송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채무액 5천만 원이 있는데 3천만 원으로 탕감해 준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적어야 되는 내용은요. 이 3천만 원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이 채무 감액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액한 돈을 만약에 안 갚더라도
채무의 감액 효과만 있고 돈을 못 받는 건 똑같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지는데요. 감액한 돈을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이 채무감액 약정 효력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채무자도 좀 더 열심히 갚으려는 어떤 동기가 되겠죠. 분납 약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납일을 2, 3회 정도 어기면 나머지 돈 전액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적는 것도 기본이고, 조금 전처럼 감액해준 금액이 있다면 감액해준 것이 무효로 되고 전액을 갚아야 된다라고 약정서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상담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합의서 보내오시면서 좀 검토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합의서를 보니까요. 차용금 3억 원의 원리금 중 1억 5천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 원리금은 탕감하되 2023년 매달 며칠까지 입금하고 단 입금 완료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합의서 어떻습니까? 특히 단 입금 완료 시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작성된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 합의서 보내오신 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문제 있습니다. 이 내용이라면 상대방은 1억 5천만 원만 언제든지 지급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금해야 할 날까지 1억 5천만 원 지급하지 않으면 이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합의서 문구를 이제 아예 고쳐드렸는데요. 고쳐드린 문구가 조금 전에 본 단 입금 완료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를 어떻게 고치느냐. 단 입금일 2023년 몇 월 며칠 1억 5천만 원 입금 되었을 때 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 대목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 원리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수정하시라고 제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채무 감액 또는 채무를 분납하게 해줄 때 약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정서의 효력이 없고 원래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한다. 꼴랑 이 한 문장을 적고 안 적고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다르고 어다르니까요. 자신 없거나 또는 잘 작성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합의서나 약정서 초안을 변호사에게 검토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술출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여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강행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겠습니다. 최고 이자율 연 2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지금 이제 연 24%고요. 초과 부분 무효입니다. 그리고 초과한 금액을 이제 지급했는데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했으면 그 초과한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만약에 이제 다 갚았고 이자 제한법 위반 초과하는 금액 이자까지 다 지급하고 이런 경우에는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자 금지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 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이자라 하면 1억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00만 원 떼고 9천만 원 빌려줬다. 그러면 빌린 금액이 9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간주이자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 그 밖에 명칭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받은 것은 다 이자로 봅니다. 채무자가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 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는 이를 또 이자로 보고요. 복리 약정 제한, 최고 이자율 제한의 복리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복리가 다 무효가 아니고 최고 이자율을 제한은 최고 이자를 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입니다.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뭐 1억 빌렸는데 손해배상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법원에서 그거 너무 많다 2천만 원만 해라 이렇게 감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대부업, 그리고 미등록 대부업자라더라도 대부업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볼까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기업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연 27.9%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연 24%입니다. 벌칙, 최고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준소비대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605조 당사자 상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준소비대차는 원래는 금전대여 또는 소비대차에 의해서 생긴 금전 또는 대체물의 지급 의무가 아닌데도 당사자가 합의해서 금전대여 또는 소비대차로 인해 발생한 금전 또는 대체물의 지급 의무인 것처럼 변경한 경우인데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가 채무 이행에 가름하는 금전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일까지 배상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뭐 이런 걸 갖다 준소비대차 이름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금전 대여한 경우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물건을 갖다가 뭐 납품하기로 했는데 납품을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돈으로 대신 이제 뭐 내가 대신 언제까지 뭐 5억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 갚으면 뭐 이자를 또 언제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원래는 이제 금전 대여가 아니었잖아요. 마치 이제 결과로 이제 변경한 내용이 마치 금전 대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원래 이자가 없었는데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한 경우나요. 그동안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거래 관계를 정산하면서 정산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처럼 이렇게 준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한 거래관계를 정산한 경우에 이제 예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새로운 약정을 그냥 약정서나 정산계약 등으로 이름 붙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집행공정증서 작성하면서 공정인이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이름 붙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전대여, 투자, 동업과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전대여는 대여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죠. 물론 안 주면 판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기록 못 받습니다. 투자는 돈을 투자해서 수익 배분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죠.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없고 손실이 나면 원금 회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은 일종의 조합계약인데요. 돈이나 노무 등을 제공해서 돈을 이제 넣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업체를 운영해서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계약인데 투자와 다른 점은 손실이 나면 손실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실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해야 되고요. 투자는 이자보다 높은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동업은 돈만 투자하고 동업사업의 지분을 가질 수도 있지만 통상은 이제 돈 투자한 사람은 회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영업은 이제 그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업무를 이제 분담하는 거죠. 그런데 금전대여를 했다면서 대여금 청구를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은 이제 아니다. 나 금전 대여받은 게 아니라 투자나 동업이었고 사업이 잘 안 돼서 투자 원금이나 동업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서 제목이 금전 대여 계약, 투자 계약 또는 동업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계약서 제목대로 법률 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전 대여 또는 투자 동업을 할 때 계약서 작성할 때는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무슨 금전 대여 계약이라고 해놓고 또 내 안에는 또 투자인 것처럼 또 투자인 성격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 대여 계약은 좀 비교적 명확한데 투자 계약, 동업 계약은 계약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소장에 투자나 동업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돈을 못 받은 그 사람이 뭐 대여를 했던 뭐 투자를 했던 돈을 못 받는 사람은 일단 소송해서 대여했다고 주장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여로 이제 소송을 한다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에는 뭐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뭐 돈을 주게 됐는지 그 내용에는 마치 뭐 투자한 것처럼 또는 동업한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적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예. 계약 자유의 원칙상 금전대여이면서도 투자나 동업의 성격도 가지도록 계약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 수익금 월 0.5%를 반드시 지급하고 만약 피고가 영업하는 사업체가 월 수익금 1천만 원 이상이면 수익금 월 1%로 지급하고 원고가 청구하면 6개월 이내에 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금전대여인가요? 돈을 주고 최소로 0.5% 돈을 받고 월 0.5% 그리고 원금을 갖다가 무조건 돌려받는 거로 돼 있으니까 금전대여인데 이게 뭐 수익금이 뭐 1,000만 이상이면 또 월 1%를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투자인 성격을 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약 자유 원칙상 내용을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나 동업일 경우에 그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잘 살펴보셔야 되고 금전 투자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내용이 또 금전 대여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내용이 투자일 것처럼 이렇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편 동업은 각자 적은 금액을 투자고 각자의 경험 노무 및 지인을 동원할 수 있어서 동업자끼리 뜸만 잘 맞으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하죠. 이론상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동업자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배신 행위가 발생하는 등 동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업을 하지 말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동업 잘 됐다는 경우보다 못 됐다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동업은 일회성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잖아요. 1년, 2년, 3년. 자세한 내용의 동업 계약서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기간이 많이 지나면 동업자 사이에 처음 약정한 내용이 뭔지 또는 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처음 약정을 하더라도 계속 이제 뭐 자꾸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구두로 뭐 이렇게 변경하자 해놨는데 한 사람은 처음 약정한 내용만 생각하고 반대쪽 사람은 변경된 내용이 맞다 해서 자꾸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딱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 자체에 아예 뭐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기재한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동업계약서 자체에 아예 이제 뭐 이렇게 작성해야 될 그런 문구도 들어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처음에 동업할 때는 서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이거 뭐 계약서가 필요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력이 달라져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은 믿을 수 있는데 내 기억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억도 문제고요. 그래서 자세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서로의 기억이 달라져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업을 시작할 때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 예컨대 뭐 회계 담당 동업자가 수입을 누락시키거나 허위 지출을 한 경우에는 뭐 세배를 배상한다든지, 영업 담당 동업자가 뭐 직원 채용을 할 때는 뭐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뭐 사업이 안 될 때는 누가 동업 청산을 결정하고 어떻게 청산할지, 뭐 이런 걸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동업을 그때 미리 이렇게 잘 안 정해 놓으면 나중에 중간에는 이런 게 또 합의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업계약서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경우를 미리 예상해 가지고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만약에 공동으로 매수한다, 부동산을 공유한다, 여러분들이 공유자가 된다, 지분을 가진다, 이런 것도 일종의 동업이죠. 동업. 부동산 공유이자 동업을 하는 겁니다. 동업. 그래서 부동산을 공유하게 될 때도 부동산 공유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서 가격이 얼마 올랐을 때 뭐 누가 뭐 몇 명이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 몇 분의 몇이 뭐 찬성하면 뭐 판다든지, 아니면 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결정해서 판다든지, 뭐 이렇게 그 자세한 내용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안분해야 되는데 뭐 누가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공유도 동업 계약서에 준하게 생각해서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약 채권 관계에 있어서 채권 관계 중에서 대표격인 금전대여, 투자, 동업, 계약 자유원칙,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부동산 공유하는 경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대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